아마 컨트롤 펑션이라는 용어보다는 셀렉션 모델, 특히 헤크만 셀렉션 모델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셀렉션 모델은 컨트롤 펑션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컨트롤 펑션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셀렉션 모델이에요. 그럼 언제 컨트롤 펑션이 셀렉션 모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이 이 트리트먼트 그룹을 나타내는 바이너리 인디케이터일 때이고, 두 번째는 이 샘플 셀렉션 자체가 바이어스의 원인일 때 도구 변수를 통해서 이 샘플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이 샘플 셀렉션을 예측하고 이 레지듀어를 통해서 지금 예측된 이 predicted residual을 통제함으로써 이런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바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제 컨트롤 펑션을 우리는 이제 셀렉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실 케이스 1은 기존의 컨트롤 펑션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런 트리트먼트 셀렉션을 통제한다는 걸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달리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고, 후자가 조금 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제임스 헤크만 교수님이 처음 제안했었던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헤크만 교수님은 이 모델을 개발한 공로로 200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죠. 정리하면은 셀렉션 모델을 활용하는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트리트먼트 셀렉션을 보정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샘플 셀렉션을 보정하는 경우예요. 이 첫 번째 케이스인 이 트리트먼트 셀렉션은 앞에서 살펴봤었던 사례들과 사실 거의 비슷해요. 다만 트리트먼트가 바이너리로 정의되는 경우를 의미해요. 하지만 두 번째 이 샘플 셀렉션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분석에 포함되는 이 샘플이 이 아웃컴과 관련된 요인에 따라서 선택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에 포함된 샘플만으로 분석했을 때 추정 결과에 바이어스가 생기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이 에듀케이션과 웨이지의 관계인데, 여기서 보면 지금 X축이 지금 교육 수준, 그리고 Y축이 지금 임금을 나타내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의 임금에서부터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모두 관찰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의 슬로프가 바로 이 교육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금이 너무 낮으면은 그냥 그 일을 하지 않을 걸 선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들이 얼마를 버는지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관찰될 수가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의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임금 수준 이상인 사람들만 선택된 결과이고, 그래서 그들의 분석 결과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분석이 되니까 교육 수준과 임금 간의 관계가 언더에스티메이트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샘플 셀렉션이 되는 기준이 아웃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 셀렉션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런 인과추론 결과가 이제 편향될 수 있고, 이게 바로 헤크만 교수님이 처음 제시했던 셀렉션 모델의 예시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 2를 보통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를 고정하고자 하는 모델이니까 샘플 셀렉션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스 1까지도 헤크만 셀렉션 모델 또는 헤크만 타입 셀렉션 모델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용어 자체를 그렇게 뭐 스트릭트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케이스들을 분석할 때 기존에 하던 대로 이런 컨트롤 펑션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본 연구 사례에서 병원에서의 EHR 어답션이 그 환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 브리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던 첫 번째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리트먼트는 지금 EHR 어답션으로서 바이너리 트리트먼트이죠. 그래서 이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프라빈 모델을 통해서 EHR 어답션에 대한 probability를 예측을 했고, 그래서 트리트먼트인 실제 어답션과 이 predicted probability의 차이를 통해서 probability residual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걸 세컨 스테이지에 추가함으로써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했죠. 그래서 이렇게 셀렉션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컨트롤 펑션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셀렉션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 리지듀얼을 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즉, 이 probability residual을 직접 구하기보다는 이 프라빈 모델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 셀렉션 스테터스를 결정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리지듀얼을 구하고 그걸 통제하고자 하는 건데, 기초 통계가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여기서는 매우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이너리 모델은 크게 두 개가 있죠. 이제 로지스틱 모델과 이제 프로빗 모델이 있는데, 로지스틱 모델은 그 바이너리 아웃컴을 그 프리딕터의 로지스틱 펑션으로 직접 모델링을 하는 거고, 반면에 프로빗 모델은 그 바이너리 스테터스 D를 결정하는 그 컨티뉴어스 레이턴트 베리어블 D스타가 있어서 이 D스타를 이 프리딕터의 리니어 모델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D스타 값에 따라서 이게 이제 1이냐 0이냐 그 바이너리 스테터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에러 텀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지금 가정을 해요. 이렇게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프로빗 모델을 활용하는 건 똑같은데 이 리지듀얼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큰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빗 모델을 통해서 D가 1일 때의 확률, 즉 이 predicted probability를 구하고 실제 트리트먼트와의 차이를 통해서 이 probability residual을 구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어프로치였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컨트롤 펑션 어프로치였어요. 반면에 이 probability residual을 구하는 게 아니라 프로빗 모델에서 이 트리트먼트 스테터스를 결정하는 이 레이턴트 팩터인 이 D 스타일 residual 이 V를 지금 구하는 게 바로 이 셀렉션 모델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V는 이 프로빗 모델의 가정에 의해서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 정리해 나가면 이렇게 누적 분포 함수분의 확률 밀도 함수와 같은 형태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식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레이턴트 팩터의 리지듀얼을 구하는 것이고 이 리지듀얼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수학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이런 함수가 도출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함수를 우리는 그냥 Inverse Minish Ratio, IMR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이 IMR을 세컨드 스테이지에 추가하는 모델이 바로 셀렉션 모델이에요. 여기서 이 IMR, 이 Inverse Minish Ratio를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Inverse Minish Ratio가 어떻게 나왔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 Inverse Minish Ratio의 역할은 앞서 컨트롤 펑션에서 살펴봤던 그 리지듀얼과 하등 차이가 없다라는 걸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컨트롤 펑션은 이 셀렉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그리고 혹은 뭐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를 어떤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셀렉션 모델이고 이거는 이런 프로빗 모델을 가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도출되지만 이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셀렉션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셀렉션 모델이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더 많은 통계적인 가정에 의존함으로써 분석 결과가 그런 가정에 따라서 굉장히 센시티브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프로빗 모델에서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가 도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프로빗 모델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건 기초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모델을 활용한 몇 가지 분석 사례를 더 살펴보면은 좀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예시인데 바로 교육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예요. 이 경우에 지금 임금 데이터가 고용된 사람들에게서만 관찰되기 때문에 이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우선 고용된 사람들과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고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이 결혼 여부와 아이 수를 도구 변수로 활용해서 이 고용 여부, 즉 이 웨이지를 분석하는 이 샘플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inverse Mills ratio를 구하고 이걸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에 추가함으로써 분석을 하는 거죠. 이 inverse Mills ratio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람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샘플 셀렉션에서의 이 residual을 나타내는 이 람다 혹은 inverse Mills ratio의 코이피션트를 통해서 이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코에피션트가 플러스라는 의미는 지금 이 샘플에 포함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언옵저브드 팩터와 아웃컴인 임금에 영향을 주는 언옵저브드 팩터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임금이 클수록 고용이 되어서 분석 샘플에 포함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추정 결과에 편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컨트롤 펑션과 셀렉션 모델 모두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도구 변수에 기반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도구 변수의 적절성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지금 결혼 유무와 자녀 수를 지금 도구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도구 변수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도구 변수의 예시로서 지난주에 소개드린 연구 중에 하나인데 바로 모바일 앱 어답션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쇼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연구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객 거주지에서의 모바일 기지국 숫자를 도구 변수로 활용해서 first stage에서는 이 프라빈 모델을 통해서 모바일 앱 어답션이라는 바이너리 트리트먼트를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그 컨트롤 펑션을 활용해서 이 트리트먼트인 실제 어답션과 predicted probability의 차이를 통해서 probability residual을 구하고 이걸 세컨 스테이지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셀렉션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셀렉션 모델의 접근에 따라서 인버스 밀스 레이쇼를 구해서 세컨 스테이지에 지금 추가적인 코베리에이스로 지금 넣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어떤 셀렉션 모델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분석이 되는지 그 프로시저가 한눈에 들어오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IMR, Inverse Mills Ratio의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 코에피션트는 이 트리트먼트인 모바일 앱 어답션에 대한 언옵저브 팩터와 그리고 이 쇼핑 아웃컴에 대한 언옵저브 팩터 간의 코릴레이션을 나타낸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셀렉션 바이어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모바일 앱 어답션과 그리고 쇼핑 아웃컴 간의 관계는 편향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연구는 이 강의의 첫째 주에 인과추론의 어려움을 소개하면서 들었던 예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사업 다각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first stage에서는 이 바이너리 트리트먼트, 즉 기업의 다각화를 프라빈 모델로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인버스 밀스 레이쇼를 구해서 세컨드 스테이지에 추가적인 통제 변수로 추가함으로써 인도즈네이티와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하고 있죠. 여기서도 지금 인버스 밀스 레이쇼를 람다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 람다의 코에피션트가 지금 네거티브이고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해석해 보면은 기업 다각화 여부에 영향을 주는 언옵저브드 팩터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언옵저브드 팩터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기업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다각화를 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셀렉션 바이어스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OLS를 통해서 다각화와 기업 가치 간의 관계를 구하면은 이렇게 네거티브 이펙트가 추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다각화가 기업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각화를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셀렉션 모델을 통해서 셀렉션 바이어스를 고려한 후에 구하면 이렇게 다각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는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추정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다각화라는 거는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즈네이티 또는 셀렉션 바이어스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결론에 다다르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